전 세계 항공당국의 심사위원단이 할 말을 잃은 채 멈춰섰습니다. 그들 눈앞에 놓인 것은 수명과 정비, 주기가 2배로 늘어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벽한 구조의 헬기 심장이었습니다. 자정의 정적이 흐르는 경남 사천의 연구소. 연구원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과 함께 모니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종 승인을 알렸습니다. 5명의 전우를 잃고도 기술이 없어 고개 숙여야 했던 피눈물의 시간이 완벽한 복수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1,000조 원의 시장이 대한민국의 손짓 하나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갑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어떻게 오만한 프랑스의 코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린 것입니까?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연구소 제3통제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천둥처럼 울리는 가운데 제 시선은 오직 정면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꿰뚫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복잡한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이내 붉은색 경고등이 꺼지고 선명한 녹색의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낡은 안전기준표가 속절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뜬 숫자는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원본 대비 출력 27% 향상, 부품 수명 및 정비 주기 2배 연장.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한 계량이 아니었습니다. 서구권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해낸 금속공학의 경이로운 예술작품인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작업복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눈을 강하게 비비고 다시 스크린을 노려보았지만 푸른 빛을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수치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통제실의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거대한 아이언버드, 시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금속성이 밤 공기를 가르고 진동처럼 전해졌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유일한 심장, 즉 주기어 박스가 오직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만으로 완벽한 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국제항공당국의 수석심사관으로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항공선진국의 헬기 부품 테스트를 냉혹하게 평가해왔지만 단 4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굳게 닫아걸었던 오만한 기술, 카르텔의 철벽이 변방으로 취급받던 아시아의 반도국가에 의해 완벽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숨을 헐떡이며 제 곁에 서 있는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백의 머리칼을 한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척박한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까맣게 배인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는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과 피땀을 이 차가운 쇳덩어리에 쏟아부은 듯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환희가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굵은 뼈마디가 도드라진 두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과 떨림 속에는 지난 2018년 부품 결함으로 차디찬 바닥에 추락해야 했던 5명의 전우를 향한 피 맺힌 절규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헬기의 엔진 회전수를 100분의 1로 줄여 프로펠러로 전달하는 이 핵심 장치는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도 수십 톤의 헬기를 그 즉시 하늘의 쇳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무도 이 생명줄 같은 기술을 나누려 하지 않았고 한국을 막대한 로열티를 뜯어내는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과거 프랑스 법원이 내렸던 14억 원이라는 조롱 섞인 판결문이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그 끔찍한 모욕을 피를 토하는 집념의 기술 독립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통제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늙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침묵 속에서 뿜어내는 그 서늘하고도 지독한 열기가 오히려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걸음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들이 채택한 가상 디지털 시험 방식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아날로그적 상식을 완전히 짓밟는 혁명인 것입니다. 톱니바퀴 하나를 수천만 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을 부수고 다시 빚어내는 창조적 파괴. 실패의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헬기를 수없이 떨어뜨리며 수십 년을 허비했던 유럽의 검언함이 이 좁고 차가운 통제실 안에서 완벽하게 박살난 것입니다.
금속을 깎아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술을 짙게 물며 제 손에 쥐어진 심사펜을 꽉 틀어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통제할 수 없이 전율하는 육체의 떨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조원에 달하는 전 세계 헬기, 정비시장의 거대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지진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오만한 지배를 받던 종속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그들의 부품을 구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줄을 서야 하는 권력의 정점, 그곳에 대한민국이 피 묻은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그때 제 곁에 늙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굵은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그 작은 물방울 소리가 세계 제1의 카르텔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주곡처럼 통제실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7시 15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특급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 간밤에 경이로운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억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묵직한 오크나무 테이블 위로 거대하고 서늘한 그림자가 불쑥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채 들기도 전에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값비싼 프렌치. 크롬 향기가 주변의 공기를 일순간에 장악해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의 글로벌 전략 및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장미옥 피에르였습니다. 파리 본사에 있어야 할 그가 아무런 사전 연락조차 없이 14시간의 비행을 감행하여 제 눈앞에 거대한 장벽처럼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빼어 앉으며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라운지의 고요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유럽 귀족 특유의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만 금태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회푸른색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지독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심사관님, 아시아의 작은 실험실에서 벌어진 조잡한 마술쇼에 꽤나 감명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날카로운 조롱과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쌍료 피에르는 잘 다려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제 앞으로 던진 서류 뭉치를 굵은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2018년입니다. 불과 6년 전 저들이 만든 헬기는 땅을 박차고 오른 지 단 5초 만에 프로펠러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5명의 군인이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금속을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열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단 4국가만이 보유한 초정밀 주기어 박스 기술을 단 4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고요? 그것도 가상 컴퓨터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만으로 말입니까? 그의 논리는 너무도 차갑고 완벽해서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소름 끼치게 흘러내렸습니다. 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주기어 박스는 1분에 2만 번을 회전하는 엔진의 폭발적인 힘을 견뎌내야 하는 극한의 부품입니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근열만 생겨도 수십 톤의 헬기는 그 즉시 통제불능의 쇳덩어리로 전락하여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장료 피에르는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얼음이 담긴 물잔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유리잔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위협적으로 라운지를 울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감정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14억 원이라는 배상금 판결에 앙심을 품고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쇼를 벌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쇳가루를 마시며 수십 년을 버텨온 우리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깟 컴퓨터 그래피 몇 번 돌려본 것으로 뛰어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훅 기울이며 제 눈을 뱀처럼 올감했습니다. 당신의 펜끝에 달린 스민 서명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하늘에서 헬기가 떨어지고 수많은 목숨이 처참하게 찢겨나갔을 때 전 세계의 언론과 법정은 결코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검증되지 않은 시한폭탄에 안전하다며 도장을 찍어준 바로 당신의 30년 경력과 명예가 가장 먼저 갈갈이 찢겨나갈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고 호흡이 가빠져 왔습니다. 수십 년간 헬기 산업의 권력을 독점해온 거대 기업에 의해 인자가 뿜어내는 물리적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한 것은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저주가 도무지
도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항공안전의 세계에서 기적이나 혁명이라는 단어는 가장 위험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프랑스의 거대한 기술 자본은 한국의 독립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전 세계의 항공기구와 언론을 향해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대한 로비의 그물을 던져놓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장르 피에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의 소나귀 힘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파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불쾌한 해프님은 제가 조용히 덮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알량한 영웅심에 취해 한국인들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면 당신은 항공업계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는 구두굽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자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참혹한 2018년의 추락, 사고 사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온몸에 혈관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프랑스라는 거대한 제국이 쳐놓은 덫에 저절로 목을 들이민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회의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난밤 통제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국인 늙은 엔지니어의 그 처절한 눈빛이 제 뇌리를 강렬하게 때렸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피와 땀이 응축된 진실의 눈동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하나씩 뒤집어 벗습니다. 이 거대한 협박의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가장 깊숙한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료 피해를 총괄 부사장이 남기고 간 값비싼 프렌치. 코롱의 잔향이 밀폐된 비즈니스 라운지의 공기를 역겹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오크나무 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닫힌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제 양손은 여전히 차가운 테이블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흩뿌려진 2018년 추락 사고의 핏빛 잔해 사진들이 오만한 서구 방산, 제국의 거대한 협박과 뒤섞여 제 숨통을 날카롭게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며 헐떡이는 호흡을 가다듬어야만 했습니다. 전거를 타고 흘러내린 식은땀이 고급 셔츠의 등줄기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으로서 평생을 지켜온 서늘한 이성이 처음으로 거대한 공포 앞에서 무참히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호텔 객실로 돌아와 켠 텔레비전 화면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폭격의 현장이었습니다. 파리항공 안전기구의 거대한 브리핑 룸. 번쩍이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유럽의 고위 관료들이 차례로 단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거대한 붉은색 경고 마크와 함께 한국의 독자 개발 주기업 박스를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그래픽이 섬뜩하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아날로그 데이터와 수많은 희생으로 빚어낸 항공안전의 숭고한 역사를 아시아, 변방에 검증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따위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하늘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끔찍한 도박인 것입니다. 대변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같이 정제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이라는 신흥 위협을 초기에 철저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했습니다. 6년 전 결함 부품으로 추락했던 한국 해병대 헬기의 참혹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마치 그 끔찍한 참사가 프랑스 하청업체의 치명적인 열처리 규정 위반 때문이 아니라 한국군의 미숙한 정비 능력과 조작 실수 때문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의 여론을 악랄하게 호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창담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사천의 항공우주연구소 공식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유럽이 이토록 비열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으니 당사자인 한국은 당연히 그들이 보유한 압도적인 테스트, 데이터와 2018년 당시의 진짜 사고 원인 보고서를 무기로 삼아 맹렬한 반박 성명을 쏟아낼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단 한 줄의 논평도, 분노에 찬 반박문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일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빌딩 숲을 지나 붉은 노을로 바스라지고 도심의 가로등이 일제히 차가운 빛을 뿜어낼 때까지도 한국은 거대한 바위처럼 철저하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 심사관의 권한을 이용해 한국 측 프로젝트, 총괄 부서의 비상 연락망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차갑고 기계적인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들의 피 튀기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한복판을 지켜봐온 저였지만 이토록 철저하고 소름 끼치는 진공 상태와 같은 침묵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감마저 들었습니다. 굳게 닫힌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서울의 차가운 야경. 불빛만이 제 핏발선 눈동자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기괴한 침묵의 진짜 의미를 서서히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질려 숨어버린 약자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대기의 모든 수분과 압력이 한 점으로 응축되며 만들어내는 숨막히는 폭풍정야의 살기였습니다. 프랑스는 조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설프게 반박을 해오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끝없는 기술적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자 오히려 프랑스와 유럽 언론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초조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억지스러운 맹공을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방어는 적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며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 지독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2시, 깊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마른 세수를 하던 제 귓가에 객실문 아래로 미세하게 종이가 스치는 서늘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전율에 휩싸인 저는 짐승처럼 튀어 나가 차가운 카페 바닥에 떨어진 얇은 서리봉투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발신인도 어떤 기관에 화려한 직인도 찍혀있지 않은 낡고 누런 크라프트지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은색 잉크로 거칠게 휘갈겨 쓴 짧은 좌표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어느 인적 드문 척박한 해안가. 그 주소를 확인한 순간 제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며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2018년 7월 17일 프랑스의 결함 부품으로 인해 5명의 앳된 한국 장병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숯덩이로 변해버렸던 참혹한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의 오만한 언론 플레이에 값싼 말장난으로 응수하는 대신 서사의 본질이자 이 모든 분노의 출발점인 죽음의 재단으로 저를 조용히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먹잇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내기 위해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핏빛 송곳니를 숨긴 채 웅크리고 있는 가장 서늘하고도 완벽한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목도하기 위한 제 발걸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떨림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렌터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린 지 3시간째였습니다. 발신인 불명의 낡은 크라프트지 봉투에 적힌 짤막한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의 어느 인적 드문 척박한 해안 절벽이었습니다. 납덩이처럼 짙은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친 해풍이 제 두꺼운 코트 자락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피부를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짠내 섞인 습한 바닷바람 속에서 묘하게도 비릿한 쇳덩어리의 피냄새가 훅 끼쳐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6년 전 7월 17일에 그 끔찍했던 화염과 찢겨나간 철창의 잔해들이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프랑스 하청업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5명의 앳된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새까만 숯덩이로 변해버렸던 참혹한 피해 재단. 바로 그 죽음의 현장 한복판으로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서 으스러지는 자갈.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통곡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고 제 심장이 멎는 듯한 지독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절벽의 끝자락. 거칠게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묵묵히 등지고 한 노인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번쩍이는 명품 수트를 입고 저를 위협했던 장료 피에르 총괄 부사장의 오만한 화려함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 흔한 가죽 서류, 가방 하나도, 그를 보좌하는 수트 차림의 수행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금기에 하얗게 바래고 검은 기계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은 낡디 낡은 항공 점퍼, 그리고 매서운 바닷바람에 무질서하게 헝클어진 반백의 머리칼이 그가 가진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이 척박하고 잔인한 해안가에 수천 년 전부터 굵은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거대한 바위처럼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은 발걸음을 옮겨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뼈를 깎는 고난이 깊은 협곡처럼 패인 그의 늙은 얼굴에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압도한 것은 바로 핏발선 두 눈동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얄팍한 복수심이나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극한의 용광로에서 타들어가고 남은 차갑고 맑은 심해의 고요함이자 벼려진 살기였습니다. 파리에서 날아온 불청객이 어제 심사관님의 숙소를 찾아가 천박한 협박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기적의 주기어 박사, 국산화 프로젝트를 묵묵히 이끌어온 수석고문 윤 박사의 목소리는 해풍에 바스라질 듯 덤덤했습니다. 하지만 그 낮고 건조한 음성 안에 담긴 쇳덩어리 같은 진실의 무게감은 제 폐부를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점포주머니에서 거칠고 투박한 오른손을 꺼내어 6년 전 헬기가 추락했던 허공을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굵은 마디마디마다 시퍼런 쇳가루가 깊숙이 박혀 지워지지 않는 검은 흉터들이 그가 홀로 견뎌온 피눈물의 시간을 증명하는 영광의 낙인처럼 흉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배부른 권력자들은 우리가 고작 14억 원이라는 모욕적인 배상금 판결에 앙심을 품고 이 무모한 독자 개발을 감행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얄팍한 계산기와 시장 점유율이라는 논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윤 박사는 바다를 향해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국제심사관님,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1,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정비 시장의 거대한 돈줄을 빼앗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 짐승처럼 금속을 깎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6년 전 저 차가운 바닥으로 속절없이 떨어져 내린 내 새끼들, 그 5명의 장병들의 억울한 온혼을 달래기 위한 거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겁게 떨어지는 순간 제 평생을 지탱해온 서구 중심의 오만한 세계관이 뿌리째 뒤흔들리며 산산조각 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거친 자갈밭 위에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만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대한 공포와 경외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짓눌렀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비열한 언론, 플레이와 치졸한 로비전을 벌이는 유럽의 거대 방산 카르텔과 달리 이 늙은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앙상한 가슴 속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숭고한 부채, 의식과 국가의 처절한 자존심이 거대한 핵융합로처럼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며 이 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던지는 오물에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칼은 적이 스스로 그 칼날 위로 목을 들이밀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윤 박사는 천천히 돌아서며 두꺼운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저에게 낡고 햄집투성이인 차가운 금속재 출입증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통제실 스크린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숫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빚어졌는지, 그 참혹했던 파괴와 피해 기록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10초가 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네받은 그 볼품없는 쇠조각 출입증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끓어오르는 집념과 마찰열로 인해 마치 뜨거운 심장처럼 펄펄 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금속재 출입증을 받아든 제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앞장서 절벽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친 바닷바람이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가운데 10여 분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걸어당도한 곳은 겉보기에는 오래전 버려진 해안, 경비대 초소처럼 보이는 허름하고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가 손에 쥐고 있던 차가운 출입증을 녹슨 쇠문 옆에 숨겨진 위장 패널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자 육중한 강철문이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을 내며 두꺼운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하를 향해 끝없이 곤두박질 치는 거대한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아가리를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로 단단하게 짜인 케이지 안에 탑승하자 기계가 날카로운 쇳소리를 뱉어내며 끝도 없는 심연을 향해 추락하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층수가 한 층씩 떨어질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납덩어리처럼 제 양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고
공간의 온도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급격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상에서 줄곧 맡아왔던 짠내 섞인 습한 해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어느새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짙은 오존 냄새와 뜨겁게 타버린 기계, 윤활유의 역겨운 악취가 제 폐부를 끈적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채로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극도의 공포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기체가 멈춰섰습니다. 두꺼운 이중 철문이 양옆으로 서서히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광경에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밝고 깨끗한 조면이 비추는 최첨단 항공우주연구소의 일반적인 실험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2개는 좋게 들어갈 법한 거대한 지하 동굴소. 차갑고 푸른 빛을 뿜어내는 수십 개의 비상 조명들만이 텅 빈 거대한 공간을 섬뜩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장에서는 굵고 검은 배관들이 거대한 짐승의 핏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간헐적으로 바다가 향해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만이 빈 공간의 서늘한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희망찬 요새가 아니라 지독한 고통과 끔찍한 파괴의 역사를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형태로 박제해놓은 거대한 쇳덩어리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윤 박사의 낡은 작업화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발걸음, 소리가 공간 전체에 서늘하게 메아리치는 가운데 저는 양옆으로 도열하듯 길게 늘어선 수백 개의 거대한 방탄유리, 진열장들을 홀린 듯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통제구역의 진열장 안에는 원래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찢겨나가고 새까맣게 불타버린 헬기의 동력축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년 전 7월 17일 포함 앞바다의 상공에서 조국을 지키던 5명의 대한민국 해병대 장병들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게 집어삼켰던 프랑스 에어버스 하청업체의 치명적인 결함 부품이었습니다. 현미경 렌즈로 수백 배 확대해 놓은 진열장 옆에 커다란 흙배, 사진 속에는 금속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부터 이미 골막, 터지기 시작한 치명적인 미세 균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균열 하나가 안전 규정마저 돈으로 환산하며 무시해버린 서구 거대 기업의 오만한 열처리 방식이 만들어낸 끔찍한 살인 무기였던 것입니다. 핏빛처럼 붉은 비상조명 아래 차갑게 널브러진 그 파편들은 마치 억울하게 불타 죽은 젊은 영혼들이 아직도 허공을 향해 살려달라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 듯한 끔찍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찔려 멎는 듯한 지독한 충격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장력 피에르 부사장은 파리의 고급 호텔에서 이 비극을 한국군의 무능한 조작 실수라며 전 세계 언론을 향해 뻔뻔하게 조롱하고 있었지만 이 빛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지하 공간의 낱낱한 진실은 그들의 추악한 기만과 뱀 같은 거짓말을 너무도 명백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그 참혹한 자네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허리를 숙여 묵도했습니다. 이내 다시 돌아선 그는 저를 이끌고 지하 무덤의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 붉은색 경고등이 소리 없이 전멸하는 중앙 통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만방자한 프랑스의 독점 부품을 영원히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깎아만들고 스스로 극한까지 밀어붙여 파괴해버린 주기업 박스의 수많은 잔해들이 거대한 재단의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통제 패널의 묵직한 강철 스위치를 내리누르자 정면의 거대한 와이드 스크린 위로 지옥불이 들끓는 듯한 극한의 실험, 영상이 소름 끼치는 금속 파열음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썩어빠진 권력자들은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한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서 가짜 시뮬레이션만 돌리며 전 세계 항공당국을 속이려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윤 박사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지하 공간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가르고 제 고막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화면 속의 실험은 기계의 혈액과도 같은 윤활유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강제로 완전히 빼버린 절대 고갈 상태에서 헬기의 심장을 극단적인 한계치까지 회전시키는 악마적인 파괴 테스트였습니다. 국산 기업 부품들은 쇠와 쇠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맞부딪히고 시뻘건 마찰 불꽃을 사방으로 폭포수처럼 뿜어내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톱니바퀴가 완전히 녹아내려 당장이라도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그 끔찍한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심장은 살점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며
악착같이 헬기의 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항공 당국이 절대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식적인 한계 규정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부품의 내구성 수치를 측정하는 기술 테스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작 14억 원이라는 모욕적인 푼돈을 바닥에 던지며 전후의 끔찍한 죽음을 하찮은 비용 처리로 덮으려 했던 서구 열강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두 번 다시는 남의 나라, 기술의 노예로 무릎 꿇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를 토하는 생존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두꺼운 유리관 안에 갇힌 수만 개의 부서진 톱니바퀴 파편들은 하나하나가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직접 금속의 극한 한계점까지 밀어붙여 쟁취해낸 처절한 육탄전의 상흔이었습니다. 교활한 프랑스 임원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몸에 꼭 맞는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새 치어로 전 세계의 여론을 농락하는 동안 늙은 한국인들은 이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요새에서 짐승처럼 금속을 부수고 또 깎아내며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한 적이 완벽하게 방심하며 스스로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세계 제1의 방산제국을 단숨에 짓밟아버릴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사형, 선고문을 이 차가운 지하 공간에서 묵묵히 작성하고 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서구의 압도적인 기술 우월주의와 오만한 상식의 잣대에 기대어 살아왔던 제 얄팍한 세계관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을 뼛속 깊이 감각하며 저는 그 자리에 두 무릎이 꺾이는 듯한 압도적인 경외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빌런의 숨통을 단 한 번의 칼부림으로 완벽하게 끊어내 서늘하고 피비린내 나는 반격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이 무겁고 차가운 지하의 공기가 폭풍처럼 웅장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하 요새의 매캐한 쇳가루 냄새와 타버린 윤활유의 악취가 아직 코끝을 맴돌고 있던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객실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채 걷기도 전에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발작하듯 날카로운 진동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파리항공 안전기구의 동료 수석심사관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배경으로는 수백 명의 군중이 움성거리는 거대한 소음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우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국제 항공회의장 반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폭력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의 총괄 부사장 장 뮤피에르가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마이크를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전 세계를 상대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입니다. 장류 피에르의 등 뒤에 설치된 거대한 와이드 스크린에는 붉은색 X표가 쳐진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교묘하게 조잡한 형태로 합성된 주기어 박스의 도면이 섬뜩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항공 당국자 여러분, 그리고 진실을 수호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아시아 국가의 끔찍하고도 기만적인 사기극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귀족적인 프렌치 억양은 교묘하게 전 세계의 청중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양장본으로 된 거짓된 기술 분석 보고서를 단상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단 4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헬기, 심장의 성능 데이터는 금속공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조작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서 알량한 숫자 장난을 쳤을 뿐이며 단 한 번의 물리적인 한계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끔찍한 시한폭탄을 전 세계 하늘에 흩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새치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의적인 모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2018년 포항 앞바다에서 추락했던 마리논 사고의 핏빛 참상을 화면에 띄우며 그 참혹한 죽음의 원인이 자신들의 치명적인 열처리 결함이 아니라 한국군의 무능함 때문이었다는 비열한 주장을 뻔뻔하게 반복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14억 원이라는 푼돈의 배상금에 앙심을 품고 정치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 부품을 1,000조 원의 정비시장에 강제로 밀어넣으려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력 언론사 특파원들은 그의 교묘한 거짓말을 한 자라도 더 받아 적기 위해 짐승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속보 자막이 시뻘건 핏빛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쥔 손에 너무 강한 힘을 준 나머지 굵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벌덜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은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간 세계 항공시장의 생태계를 독점해온 거대 서구 제국의 선제 공격은 일개 국가의 자존심 따위는 단숨에 짓밟아버릴 만큼 맹렬하고 무자비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로비는 뱀처럼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장료 피에르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럽 각국의 이른바 최고 권위자라는 항공학자들이 줄지어 인터뷰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며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4년 만에 기업 박스를 국산화하는 것은 물리, 법칙을 위배하는 삼류 소설일 뿐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지하 30m 아래 거대한 요새에서 톱니바퀴의 살점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디며 2배 이상의 극한 한기 시간을 버텨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그 처절했던 물리적 파괴, 테스트의 진실을 완벽하게 은폐해버린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그 무덤 같은 아카이브에서 쇠가 뿜어내는 시뻘건 불꽃과 피눈물의 증거를 두 눈으로 목도했기에 이 거대한 국제적 사기극 앞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장욕 피에르의 입꼬리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는 순간 저는 헛숨을 들이켜며 차가운 가죽 소파 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억울함과 절망감이 제 육체를 짓누르던 바로 그 찰나 지난밤 거센 해풍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있던 늙은 윤 박사의 차갑고도 서늘했던 눈빛이 제 뇌리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칼은 적이 스스로 그 칼날 위로 목을 들이밀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법이니까요. 그 낮고 묵직했던 노인의 음성이 귓가에 선명하게 맴도는 순간 제 온몸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서는 끔찍한 전율이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며칠간 그토록 철저하게 바위처럼 무거운 침묵을 지켰던 진짜 이유를 그제야 완벽하게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 웅크린 약자의 비겁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욕 피에르를 비롯한 유럽의 거대 카르텔이 전 세계의 카메라와 수십억 인구의 시선 앞에서 두 번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는 가장 오만하고 극단적인 거짓말을 쏟아내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이 완벽하게 방심하여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 자본과 명예 그리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가장 화려하고 높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지하 요새에서 뼈를 깎으며 벼르고 벼려온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물리적 증거를 날려 적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냥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쳐놓은 언론의 덫에 한국을 몰아넣었다고 맹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늙고 투박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핏물로 짜놓은 거대하고 끔찍한 사형대 위로 자신들의 두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가 스스로 목에 올가미를 씌워버린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부시게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통제할 수 없는 숭고한 경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얄팍한 서구의 지배 논리가 산산조각나는 거대한 세계관의 붕괴와 함께 천조원의 시장을 단숨에 집어삼켜 대한민국의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반격이 이제 막 그 거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리 중심부의 국제 항공회의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의 총괄 부사장 장료 피에르의 얼굴은 그야말로 승리감에 도취된 거만한 로마의 황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하늘을 위협하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천조원의 정비시장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입술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력 언론인들은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교묘한 거짓말들을 진실의 성서라도 되느냐 미친 듯이 받아 적고 있었고 회의장 안은 서구 거대 방산 카르텔이 뿜어내는 역겨운 연대감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의 낡은 호텔 객실에서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두 주먹을 꽉 쭉 닫아 못해 손톱이 손바닥, 살갗에 파고들어 검붉은 핏방울이 맺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진실이 권력과 자본의 새치 혀 앞에서 이토록 무참하게 찢겨나가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저주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료 피에르가 의기양양하게 한국의 기술을 조롱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려 마이크를 쥐어짜던 찰나 회의장 맨 뒤편에 육중한 오크나무 이중문이 쾅 하는 지축을 흔드는 파열음과 함께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실내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빨아들이는 듯한 압도적인 침묵이 수백 명의 군중이 내뿜던 열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날카로운 여광을 듬지고 낡고 굽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노인의 실루엣이 회의장의 대리석 바닥 위로 길고 서늘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일제히 그 노인을 향해 폭격하듯 쏟아졌고 화면 너머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제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유럽 항공안전기구의 전직 최고위원장이자 2018년 당시 에어버스의 모든 금속 열처리 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던 유럽 금속공학계의 살아있는 전설 앙리 듀퐁, 언리 듀퐁, 명예교수였습니다. 그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불가능하다던 그가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억울한 영혼들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망령처럼 앙상한 두 다리로 직접 대리석 바닥을 짚으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탁탁탁. 새로 덧대어진 지팡이 끝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거대한 회의장 안에는 사형, 선거를 알리는 종소리 같은 둔탁한 메아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단상을 향해 다가갈 때마다 홍해의 기적처럼 수백 명의 기자들과 유럽 관료들이 얼어붙은 채 좌우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던 장력 피에르의 오만방자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완전히 가시며 마치 방부초리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쥔 채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두 다리는 공포로 인해 바닥에 단단히 얼어붙어버린 후였습니다. 단상 아래에 당도한 앙리 디통 교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동자로 단상 위의 장력 피에르를 노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항공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노인의 눈빛 속에는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자신의 학문적 신념이 썩어빠진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 농락당했다는 지독한 수치심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노인을 제지하려 했지만 노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들어 그들을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기침을 토해내며 힘겹게 단상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노인은 장육 피에르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듯 가로챘습니다. 삐익 하는 날카로운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수백 명의 고막을 찢어발기며 회의장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노인의 갈라지고 쇳소리, 나는 음성이 텅 빈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펜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저 교활한 사기꾼이 흩뿌린 역겨운 종이 쪼가리들을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노인의 첫마디는 벼락처럼 내리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려 피에르, 당신이 방금 전 세계를 향해 찌꺼린 그 입술에 묻은 핏자국이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붉은색 기미, 도장이 찍힌 빛바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단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펄럭이며 흩어지는 그 종이들은 바로 2018년 포항 앞바다에서 추락했던 한국 해병대 헬기의 원본 사고조사 보고서였습니다. 6년 전 하청업체가 열처리 냉각 속도 규정을 어기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끔찍한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속 내부에 발생한 치명적인 미세 균열을 발견하고도 수백억 원의 리콜 비용과 회사의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저장, 료 피에르가 내게 침묵을 강요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협박했던 것입니다. 노인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에 회의장 곳곳에서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미친 듯이 명멸하는 가운데 샘로 피에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단상 뒤편으로 무참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맞춤 정장은 구겨지고 땀에 절어 처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우리의 살인적인 과실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정에 서서 5명의 젊은 군인들의 끔찍한 죽음을 고작 14억 원이라는 푼돈으로 모욕하며 그들의 숭고한 생명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금지가 아니라 자본의 눈이 먼 가장 추악한 야만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서구의 압도적인 기술 우월주의를 상징하던 거물이 전 세계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의 썩어빠진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며 짐승처럼 오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번에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회의장 스크린 담당자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저 화면에 이 영상을 띄우십시오. 이윽고 거대한 와이드 스크린을 통해 제가 사천의 지하 요새에서 두 눈으로 목도했던 바로 그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활유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며 시뻘건 불꽃을 폭포수처럼 뿜어내면서도 악착같이 2배의 시간을 버텨내며 돌아가던 대한민국 국산 기어박스의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드라이런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금음이 회의장을 덮치자 유럽의 항공, 학자들과 기자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컴퓨터 가상 공간의 숫자, 장난이라고 조롱했던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알량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낸 금속공학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노인은 화면 속에서 불타오르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4억 원짜리 모욕을 받으며 분노로 날뛰는 대신 차갑고 캄캄한 지하 벙커에 숨어들어가 짐승처럼 쇠를 깎고 부수며 우리 유럽이 30년 동안 해내지 못한 완벽한 한계 돌파를 단 4년 만에 자력으로 이룩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그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서운 집념과 침묵 속에 스스로 목을 들이밀고 사형대에 오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외침은 절망을 넘어선 거대한 경외감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처절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부품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노인은 이내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짓짓으며 그는 세상을 향해 뼈저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 프랑스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5 청년들에게 이 늙고 추악한 죄인이 무릎 꿇고 피눈물로 사죄합니다. 당신들의 조국은 결국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텅곡 소리만이 텅 빈 회의장에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의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 역시 저도 모르게 두 무릎이 바닥에 꺾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지독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사천의 척박한 바닷가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덤덤하게 바다를 응시하던 한국인 윤 박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칼은 적이 스스로 그 칼날 위로 목을 들이밀 때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의 소명서도 어설픈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적진의 가장 깊은 양심과 진실이 스스로의 죄책감과 오만함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여 폭발하는 이 단 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을 무섭도록 차갑게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조 원의 시장을 지배하던 서구 방산제국의 거대한 몰락이자 침묵으로 단련된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거인이 전 세계의 하늘을 향해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는 숭고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국제항공회의장의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앙리 디통. 영애 교수의 통곡 소리가 전 세계 생중계 화면을 타고 처절하게 메아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를 알리는 시뻘건 자막이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서구 언론의 무자비한 십자포화 속에서도 바위처럼 침묵을 지켰던 대한민국 사천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송출하는 단 한 번의 공식 생중계 신호였습니다. 파리의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회의장 화면이 일순간 암전되고 이내 차갑고 푸른빛이 감도는 거대한 지하, 요새의 정적인 풍경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눈앞에 서늘하게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던 바로 그 참혹한 파괴의 무덤이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헬기의 심장이 탄생한 신성한 재단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흉곽을 찢어밟힐 듯 거칠게 유동치기 시작했고 전구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이 구급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의 정중앙에는 화려한 단상도 번쩍이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거대한 강철 테이블 위에 흠집 하나 없이 눈부신 은빛 광채를 뿜어내는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주기어 박스 완제품이 마치 웅장한 예술작품처럼 우뚝 솟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소금기에 바랜 낡은 항공 점퍼를 입은 늙은 수석고문. 윤 박사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반백의 머리칼과
기름때 묻은 거친 두 손은 수백만 달러짜리 명품 수트로 온몸을 치장했던 프랑스의 장묘 피에르 총괄 부사장과는 너무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려진 짐승의 송곳니처럼 차갑게 번뜩이는 윤 박사의 두 눈동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와 전 세계 항공 당국자들의 오만한 숨통을 단숨에 짓눌러 버릴 만큼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는 마이크 대신 거친 손을 뻗어 강철 테이블 위에 놓인 주기어 박스의 차가운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수만 번의 가상 붕괴와 수천 번의 물리적 파괴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윤 박사의 낮고 쇳소리 나는 음성이 텅 빈 지하 요새를 가득 채우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유럽의 거대 방산자본은 우리가 컴퓨터 속의 가짜 숫자로 세계를 기만하려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은 조작된 허상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계라고 규정했던 수명을 정확히 2배로 뛰어넘고 출력의 27%를 완벽하게 끌어올린 금속공학의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강철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과 함께 굴러간 것은 2018년 프랑스 하청업체의 결함으로 인해 갈갈이 찢겨나갔던 그 핏빛 로터마스트 축의 참혹한 파편이었습니다. 우리는 14억 원이라는 당신들의 그 알량한 푼돈으로 위로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가운 쇳덩어리에 죽은 자들의 억울한 피와 땀을 새겨넣으며 오직 기술이라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언어로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파리의 회의장 구석에 처참하게 주저앉아 그 중계 화면을 지켜보던 장. 력 피에르의 얼굴은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백지장처럼 완벽하게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헛숨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일그러지는 그의 굴욕적인 표정은 30년간 전 세계의 하늘을 인질로 잡고 폭군처럼 굴림해온 서구 기술 카르텔이 완전히 붕괴되는 끔찍한 파멸의 자화상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한 번의 완벽한 반격은 적의 모든 테러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침묵하며 칼을 갈아온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생중계라는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처형장 위에서 오만한 제국의 심장부에 정확히 비수를 꽂아 넣은 것입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극도의 전율 속에서 거대한 세계관의 그체가 이루어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눈물로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쌍요 피에르의 처참한 몰락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 증명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항공 정비 시장의 거대한 지각판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콧대 높은 항공 안전 기구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 사천의 지하 요새로 수석 검증단을 파견하겠다며 굴욕적인 호소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과거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독보적인 주기어 박스 기술을 무기로 전 세계 헬기 시장에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요구하며 새로운 복점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수모를 겪은 승자가 패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복수는 그들이 사용했던 악랄한 자본의 채찍을 빼앗아 똑같이 그들의 등짝을 내리치는 것이라는 얄팍한 서구적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사천연구소의 정문 앞에서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을 마주한 윤 박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선언은 전 세계의 얄팍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는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매서운 아침바람에 낡은 작업복 자락을 펄럭이며 마이크 앞에 선 윤 박사의 얼굴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복수의 광기는 단 한 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바다와도 같은 서늘하고 묵직한 고요함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무기로 세계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카르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순간 멈춰섰습니다. 제 귓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금고를 타고 찌릿한 경외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짊어지고 하늘을 나는 헬기의 심장은 자본의 논리나 국가 간의 알량한 패권, 다툼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윤 박사는 기자들을 향해 거친 두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14억 원이라는 돈으로 생명의 가치를 매기려다 스스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 추악한 길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항공안전과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주기어박스 완제품을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전면 공급할 것입니다. 기술을 볼모로 잡고 부당한 기술료를 강취하던 미개한 야만의 시대는 오늘 대한민국에 의해 영원히 종식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 판매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11인내 나는 복수 대신 압도적인 자비와 연대를 선택함으로써 오만한 서구 열강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진정한 제왕의 품격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선언이 전파를 타자 전 세계는 경악을 넘어선 숭고한 감동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날선 비난을 쏟아냈던 파리의 유력, 일간지조차 일면 헤드라인에 한국, 복수의 칼 대신 인류의 방패를 들다라는 찬사를 대서특필하며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항공석학들은 앞다투어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성취보다 그들이 보여준 도덕적 숭고함에 뼈저린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키를 토하는 집념으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베려냈으면서도 단숨에 적의 숨통을 끄는 뒤 그 칼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늙은 한국인 엔지니어의 위대한 결정.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서방의 썩어빠진 세계관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내뿜는 거대한 긍지 앞에 완벽하게 엎드려 조아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사흘 뒤, 저는 파리행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울의 고요한 호텔방 책상에 앉아 마지막 심사 서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제항공당국의 수석 심사관으로 일하며 수만 장의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어 왔지만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만년필이 이토록 무겁고 거룩하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의 맨 하단 최종 승인란에 천천히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마찰음이 마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를 걷던 윤 박사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구의 낡은 상식과 편견으로 오만하게 쌓아 올렸던 제 평생의 가치관은 사천의 차가운 지하, 요새에서 마주했던 그 뜨거운 불꽃과 피비린내, 나는 진실 앞에서 이미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새롭게 태어난 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눈부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드넓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톤의 강철 헬기들이 대한민국의 심장을 달고 안전하고 힘차게 회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6년 전 타국의 결함 부품 때문에 날개를 잃고 억울하게 추락해야만 했던 5명의 젊은 해병대 장병들.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피 맺힌 절규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늙은 엔지니어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강철의 심장으로 찬란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기술이 없어서 당해야만 했던 서름, 자본에 짓눌려 숨죽여야 했던 모욕의 시간들은 이제 영원히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단순히 천조 원짜리 시장을 제패한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피를 토하는 집념과 침묵으로 한계를 돌파해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신의 승리인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가장 완벽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마침내 세계의 룰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새롭게 질서지은 이 경이로운 나라. 저는 대한민국 방산이 이룩한 이 거룩한 기술 독립의 역사 앞에 한 명의 이방인으로서 가장 깊고 진실된 경의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일궈낸 그 뜨거운 자부심이 앞으로도 전 세계의 하늘을 가장 눈부시게 비추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십 년의 굴욕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 제1의 심장을 깎아낸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땀 어린 집념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올린 명장면은 무엇이었는지 그 벅찬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이 위대한 서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